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미라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남정욱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문화전쟁 우파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화전쟁 혹은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파간다가 진행되는지 살펴보았고, 문화가 역사를 압도할 경우 역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영화나 책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쟁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약간 좀 논쟁적인 거라 약간 좀 스무딩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과 경제민주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경제민주화 컨텍스트가 맞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냥 형용사 다 빼고 그냥 명사만 다 넣었어요. 김정인의 기업관 경제민주화 헌법 제119조 이렇게 해서 21일 오늘이죠. 예, 10월 21일 네, 조동근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뭐 진행은 빨리 하겠습니다. 다 이제 전문가들의 시기니까. 그래서 김종인 뭐 처음이니까 뭐 예의상 좀 소개를 해드리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시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김종인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 입장은 익히 알려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뭐 기업 운신의 폭이 참 좁은데 이때 야당 대표, 그것도 보수 정당 대표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는커녕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 그 자체 충격이죠. 좀 생각해 볼 때 지금이 경제 민주화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정치 상품을 정책에 반영시킬 호흡이 한자가 좀 잘못됐어요. 좀 바로 잡았는데 누가 좀 이거를 교정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혹이라고 보지 않았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떤 정책 상품을 팔기 위해서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여기 왼쪽에 벌겋게 이렇게 둥근 달이 떴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제목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이 뭡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반 대중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제계 호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을 소개는 못 하잖아요. 단체를 소개해드리면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씀인데 2026 9월, 뭐 바로 최근이죠.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엄살은 아닙니다. 엄살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래,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모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이거든요. 이럴 때 지금 경제 민주화, 무슨 뭐 이게 왜 필요한가.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도발적인 건 아니지만은, 김정일의 형용사라는 처음 썼어요. 자학적인 기업관이 있어요. 자학적인 기업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예요. 9월 26일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했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기업을 어떻게 국가 경제 합리성이란 개념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힐난했어요. 누가? 김정인 씨가. 김정인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정이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기업들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과거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렇게 기업인에 대해서 뭐를 잘 알길래 국가 경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제 이걸 보고 제가 고대 그 언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김정인은 경제 민주화 파리를 위해서 기업과 국민마저 인질로 잡는 정책의 합리성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그렇죠. 시대가 변해도 과거에 한번 꽂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직적 사고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김정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언어 구조를 그대로 빌려가서 제가 다시 되받아친 겁니다. 경제 민주화 파리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정치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안중에도 없잖아요. 과거에 꽂히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분 아닙니까? 왜 남을 신뢰하냐 도대체. 왜 신뢰는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벌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좀 신뢰죠. 그러면 남한테 한번 급여를 줘 보신 적 있냐고 그죠. 시장 경제에서 누가 제일 존중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남의 월급을 챙겨주는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겸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업을 갖다가 국가 경제 합리성의 개념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신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김정인의 지론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제가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 줄 정도로 좀 압축이 됩니다. 경제 쿼트입니다. 경제력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넓어져 경제 세력을 정치 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경제 권력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론이 그거예요. 지론이 그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서 그 김정일은 소위 축적된 부를 이용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금권 정치, 플루토크라시를 들먹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소득, 정치적 지지죠. 그렇죠? 정치적 소득을 얻으려는 정치를 위해서 경제 합리성은 여지없이 압살당한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거꾸로 경제 권력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제 권력의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권력의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으로 약자 코스프레죠. 강자가 약자인 척 하면서 뭐예요? 이 코스프레 하는 거죠. 경제 권력의 탐욕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오독한 결과이죠. 오히려 탐욕을 우리가 찾는다면 인간 또는 정치에서 찾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로 올라서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이거는 강자의 약자 코스프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제 권력이 뭐냐?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소비자가 투자자가 외면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소비자 물건을 사주어야지만 생산비가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을 어떻게 뭐 세웁니까? 결국은 투자자가 회사제 또는 주식을 사주어야만 자본을 조달해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소비자고 투자자 신뢰를 받았어요. 아무나 받는 게 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권력은 우리가 뭘로 다시 환원할 수 있습니까? 기업 경쟁력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경제 권력,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견제하잖아요. 과거 초일류 기업이었던 노키아, 뭐 코닥, 소니 등에 몰락했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 즉 경제 권력은 상수가 아니다. 컨스턴트가 아니다. 그야말로 뭐 이거냐. 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잠깐 졸면은 그냥 권제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경제 권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뭐 그렇게 그냥 뭐 정치 권력을 갖다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말 그대로 지금 경제 권력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걸로 이걸 곡해를 한다면은 이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일주일표가 아닌 1인 1표가 되는 거죠. 그럼 협동조합을 만드세요. 협동조합을. 모든 기업을 협동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의사결정을 합니까? 정치적인 어떤 결사체밖에 안 되는 협동조합을 가지고. 따라서 경제 권력 내부 의사결정을 민주화하는 것으로서 경제 민주화도 잘못된 정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제 권력 내부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해야 한다 식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경제 의사결정 권한을 당사자인 경제 조직,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보다 논리에 맞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경제 운영 전환이 이것이 경제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경제 민주화는 차라리 경제 권력을 정치 권력에서 시장 경제에 되돌려주는 것으로 보면 맞는 거지. 이거를 강자가 약자 고스프레 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 권력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정치 권력을 압도할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거는 좀 심한 거죠. 심한 거죠. 더군다나 그분 학자 아닙니까? 이거는 안 해요, 지금요.
그다음 보자고요. 여기 비상한 시기, 왜 비상한 시기죠? 지금 팬데믹 아니에요, 팬데믹. 그래갖고 뭐 자영업자 다 죽건 말건 뭐 사회적 거리 뭐 2개를 갖다 뭐 다 강화하고 1.5단계, 2단계 막 올리고 하잖아요. 이 비상한 시기에 발의된 기업규제 3법, 이거는 기업을 심정지 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다 알지만은. 근데 기업규제 3법을 갖다 무슨 공정경제 3법이라고 그걸 그렇게 부릅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한 그 곡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들 법은 금시초문이 아니에요. 이미 전 20대 국회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나왔다 폐기된 거죠. 왜 폐기됐죠? 결국은 공론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부족하거나 논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아서 폐기된 거예요. 이 과거에 잘못된 것이 갑자기 현재 옳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세모는 세모고 네모 네모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어제 틀린 것이 오늘 맞습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국회의원 176명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다수의 폭고가 아닌 다음에야 이 비상한 시기에 왜 이런 그 법을 갖다 발의를 하고 이거를 밀고 가겠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김정일은 경제 민주화라는 정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들 대열에 합류한 종범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뭐 무리한 이렇게 무슨 비난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경제 민주화라는 정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들 대열에 합류한 그런 종범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왜? 비상한 시기에 지금 환자를 갖다 수술하더라도 환자 상태를 보는 거 아니에요. 혈압, 맥박 다 보고 나서 충분히 견딜만 하니까 집도를 하는 건데 지금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배를 갖다 째고 장기를 갖다 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신뢰가 돼요. 뭐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뭐 제목만 보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이게 있어요. 오른쪽에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중에 디테일에 보면은 삼성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유도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공정경제입니까? 도대체. 결과적으로 삼성금융계열사 어디에 뻔했잖아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팔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누가 사겠어요? 뭐 국민연금이 사고 무슨 다른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지배구조라도 허물면서 이걸 갖다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으로 하고 이걸 무슨 공정경제 3법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진짜 참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노동개혁을 얘기하는가. 문재인 정부는요, 반자유주의 정부 맞죠? 이거를 아마 스스로도 인정할 겁니다. 반자유주의. 이게 평등지향이니까 반자유주의 정부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잘못됐네. 보면 권력 장악을 통해서, 예. 권력 장악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거 조금 미스가 있네요. 그래서 전체주의, 그 다음에 국가주의 성향을 보이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자유 가치가 좀 사정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울어진 운동장은 뭐냐면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연원하는 겁니다. 공정 경제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 아닙니까? 해고자 노조원 복귀 시도가 왜 공정 경제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규제 3법 원칙적 찬동으로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론 반전을 위해서 노동개혁 운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가장 절박한 게 뭐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 규제 3법을 갖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이런 조건, 그러니까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거랑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건너뛰고 나서 그냥 뭐 나중에 좀 여론 나빠지니까 그냥 허겁지겁 해갖고 지금 뭐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좀 화가 나는 거죠.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경제 민주화 논의가 왜 외환 내빈이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제 민주화 개념은 독일에서 왔잖아요. 따라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 내지 소위 말해서 협조적 행동, 컨서티드 액션을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국한돼서 해석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도대체. 그걸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는 정치 용어예요, 사실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의 대상이었던 적이 사실상 없었고요. 일종의 신앙으로 논증 없는 확신이 그동안 전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말이죠. 차라리 경제 민주화에 충실했다면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 아니면 컨서티드 액션을 우리가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고 뭔가 좀 밀릴 것 같으면은 경제 민주화 본질과 논과가 진지하게 제시된 적이 없어요. 당위성만 되풀이되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미사여구 패러다임이 이렇고 시대 정신이 이렇고 헌법 가치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사실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냉철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면요. 그냥 겉도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어떻고, 시대 정신이 어떻고, 헌법 가치가 어떻고, 아니면 밀란이 일어나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 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을 보자고요. 1, 2항을 합쳐보세요. 그럼 결국 뭐냐면, 자유와 창의를 기본 질서로 하되, 필요하면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 맞죠? 그 분명한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자유와 창의를 기본 질서로 하지만 원하거나 그거 안 해요. 필요하면 그죠?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원칙의 보측보다 우선한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원칙과 보측의 관계가 된 건 맞죠. 그렇다면 이때 필요하면 죠 필요한 경우는 경제 조화로 합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훨씬 더 경제 민주화란 정치 용어를 쓰지 않고서도 의미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화란 그런 얘기를 왜 정치 용어를 집어넣고 나서 이 이제 북새통을 갖다 만드는 거죠. 수습도 못하면서 지금. 그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경제 민주화 논고 뭐 맨날 얘기하는 이제 119조 2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쭉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읽어드리면은 그렇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쭉 그다음에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전문이에요, 전문.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 한번 빼고 적어보세요. 편의상. 앞에 제가 편의상 집어넣었죠. 오해받지 않으려고. 편의상 경제 민주화를 빼고 적으면은 쭉 잘 연결돼요. 예. 그러면은 끝에 보시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를 빼더라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빼더라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 어귀가 그 구절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요. 맞죠,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규제와 조정의 수단이 뭡니까? 결국은 소득 재분배하고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서 이런 개별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부족하면은 개별 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되는 거지. 이거를 경제 민주화를 통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참 이걸 갖다 그냥 뭐 어떻게 뭐 윽박지르고 말이죠. 필요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보자고요. 경제 민주화로 경제의 집중과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예리한 칼이길래 집도 위에 어떤 그런 예리한 칼이길래 경제의 집중과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나? 그것도 못해요,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빈곤과 불평등 뭐가 더 문제입니까? 뭐가 더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사실은 빈곤이 불평등보다 더 적어져. 중요한 문제죠. 따라서 빈곤을 그다음에 없애고 나서 그다음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 우리가 상대적 불평등 보면 한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빈곤을 없애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그런데 마치 불평등이 빈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양극화라는 얘기가 오도되는 거죠. 여기 보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책적 관심은 당연히 빈곤층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빈곤층. 우리가 이제 B를 쓴 거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B가 이제 빈곤층이고 C가 뭐죠? 이제 부유층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정책 관심을 빈곤층에 두는 게 맞습니다. 양극화 논제는 항상 이렇게 분모, 분자를 갖다 고약하게 결합을 해요. 그래서 빈곤층의 소득을 뭐예요, 지금? 분모해 놓고, 부유층을 분자해 놓고 말이죠. 그 비율로 봐요. 그러면은 빈곤층이 뭐죠? 조금 늘었어, 소득에. 근데 부유층이 더 높아져도 사실 비율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비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유층에 왜 관심을 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다시피 부유층 때문에 빈곤층의 탈출이 여의치 못합니까? 그렇다면은 일리가 있죠. 하지만은 GDP는 기본적으로 새로이 더해지는 부가가치 합이잖아요. 고정된 그 무엇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따라서 새로이 더해진 그 무엇이기 때문에 누가 잘 살아서 그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비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앞집의 김서방이 성공해서 뒷집의 박서방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건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김서방도 성공하고 뒷집의 박서방도 성공하는 거죠. 나빠지면은 둘 다 실패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 때문에 실패하고 누구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극화 논제가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뭐 농담 삼아서 우리 오정원 교수가 잘생기셔서 지금 못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원래 처음부터 못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저분은 원래부터 잘생긴 건데 그렇게 그걸 연결하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론자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디턴이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지나친 소득 집중은 이제 금권 정치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제한적인 어떤 그 전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대 추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정도라고 하면은요, 금권 정치는 축적된 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게 나쁜 거죠. 그러면 V층의 존재가 C가, V층의 존재가 C가 금권 정치를 낳는 충분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우락부락하다고 그 사람 폭력적이질 않단 말이에요, 보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뿐이지 주먹을 휘두르지 않은 그 사람은 여전히 얌전한 그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우락부락하니까 저 사람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잘 사는 사람 존재하니까 플루토크라시 있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금권 정치보다 더 해로운 게 뭐냐?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치죠. 대중의 반길 만한 것만 보면 그냥 무조건 정책 카드에 담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가 바로 그러한 인기 영업 정치죠. 왜 경제 민주? 차라리 119조 2항에서 경제 조화를 위하여 경제 조화란 말만 써도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민주화란 그런 도대체 이상한 도대체 말이죠. 정치 용어를 갖다 집어넣어가고. 그다음 보자고요. 2012년 이후에 경제 민주화가 드디어 정책 아젠다로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면은 보자고요.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경제 민주화는 화두에서 벗어나서 정식으로 정책 옷을 입었죠. 그래갖고 아유, 그 참 뭐 허송세월했습니다.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가 2012년 대선 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이슈로 부각되려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한국의 소득 분배는 최악의 상태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소득 주도 성장은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배 개선을 통해서 성장을 꾀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안에 거꾸로 악화되었다고 도대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경제 민주화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괜히 뭐 좀 말만 그렇게 여기 이제 숫자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요. 도시 2인 이상 비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니까 비농가가 되고요. 1인 빠졌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2인은 옛날에 쭉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최근에 1인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90하고 이제 2015년, 25년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DB하고 콜시스에서 받아온 걸 갖고 그대로 얘기한 건데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의 가운데니까 중산이고 그 위는 뭐죠? 부유층이고 그 아래는 빈곤층이죠. 그러면 1990년하고 2015년을 보세요. 꽤 흘렀죠. 그래서 보면 시장 소득을 그러니까 가감되지 않은 그대로 맨살 그대로의 시장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빈곤층은 꽤 두터워졌죠. 8%에서 14%고 빈곤층은
두터워졌고 V층은 뭐죠?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중산층은 조금 얇아졌죠. 이게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지금. 1990년보다 2015년대 소득 분배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시장 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기를 쓰고 들어가서 가처분 소득을 갖다 이걸 바꾸지 노력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한 정도로 정부 개입이 들어와서 소득 분배가 개선된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1990년에 거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7.1%인데 2015년에 뭐예요, 지금요? 이게 10.4로 훨씬 더 뭐예요? 이게 좀 좋아질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빈곤층이 좀 줄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1990년도에도 그 빈곤층이 7.8에서 7.1 줄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V층은 뭐예요? 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포션이 줄죠. 구체적으로 2015년 보면은 18.5에서 세금 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 17% 줄어갑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요. 그리고 진위계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급작스레 나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많이 개선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을 보세요. 시장 소득으로 하면은 0.3을 넘었는데 만약에 가처분 소득은 0.27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진위계수를 보더라도 아니요. 진위계수 5분의 배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야말로 뭐 경제 민주화 그 당시 얘기할 때 진짜 용인할 수 없을 정도 어떤 가처분 소득으로 뭐 얘기했을 때가 아닌 신용 소득으로 해서 너무 빈부 격차가 심한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다 알려진 그런 그림이지만은 여기 이제 보시자고요. 네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5분위 배열 나빠지고 비정규직은 왜 늘었습니까? 당연하죠. 왜? 예산을 갖다 어떻게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다 비정규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채무 늘었죠. 그러면 분배 개선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도는 그렇지만 결과는 성장률 떨어지고 5분위 배열도 나빠지고 비정규직은 늘고 국가 채무는 늘고 도대체 뭘 했으면 뭐를 네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걸 다시 우리가 이걸 갖다 뭐예요 보고 반성을 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 그건 아니죠. 그다음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해야 되니까 간과된 양극화 요인. 노동시장 양극화를 왜 안 보내 그런 얘기예요. 양극화 그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규제 완화 맨날 이게 무슨 뭐 맨날 그냥 들고 그냥 다니는 어떤 도시락 같은 그런 상품이죠.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화 때문에 규제 완화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부가 들어가서 규제를 깐깐하게 하고 세계화 안 되니까 신자유주의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요. 한국 사회에서 강화되어 오던 양극화의 가장 큰 원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이중구조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금리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자본소득 분배율이 뭐 높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지 무슨 뭐 자본소득이 많아서 소득이 높아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사실 거기에는 다 뭐예요? 인적 소득이죠. 자본소득. 그렇죠? 어떤 인간 자본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이런 추세 속에서 무슨 자본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다 노동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갖고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력대로 갖고 누가 뭐래요? 그게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스크럼 짜고 어깨에다가 뭐예요 지금요? 예, 뭐 띠두르고 머리에 무슨 질끈 동요 매고 많이 갖고 도둑질하는 거죠. 생산성에 해당하는 기회임금이 지급된다면 해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곳에서 지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바 잘렸던 누가 비관합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고는 살인이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노동 생산성 이상 임금을 받아왔다는 걸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과보호를 없애면서 그러면서 이중 어떤 그 시장 구조를 이걸 갖다 뭐죠? 개선해 나가면은 양극화도 이제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에비던스인데 보면요. 심각해 보면요. 이게 2002년도부터 15년 한원 내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보세요, 보면요. 여기 이제 평균을 보면 210만 원 되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125만 원이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임금을 보면은 1.7배예요. 비정규직을 일로 했을 때 정규직은 1.7입니다. 상대 임금 총액,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하고 임금 차이 나는 것까지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다시피 3.35배가 되는 거죠. 한 3.4배 정도로
임금 총액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겁니다.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다 왔는데, 이제, 여기 이제 소득 분위별 근로자 연봉 하한이요. 보면 2015년도인데 보면은 1분위를 보세요. 1분위. 이건 뭐 너무 그렇죠. 근데 10분위 보면은 이제 6,4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그런데 이제 쭉 올라가서 1% 되면 1억이 되는 거고 10% 그러니까 10점 이제 그러니까 아래부터 올라가면 이제 90.01 되면은 6,4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래서 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념과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다시 좀 여쭤보자고요. 국민들한테. 정권을 되찾아오려면은 이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자유와 보수를 부끄러워하면서 절대 제국주권을 할 수 없습니다. 우파가 좌파 용어와 사고를 갖고 좌파 싸움에 필패입니다. 왜 그래 도대체요? 왜? 내 가족을 이용해야지. 왜 상대편의 무기를 갖다 그걸 흉내내면서 상대편하고 싸웁니까? 그냥 당연히 지는 거죠. 고되고 지난한 길이지만은 우파의 가치로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김정희는 이제 국민의 힘을 보고 보수 정당이라는 얘기하지 말라. 단언합니다. 그러면 보수의 색깔을 빼는 것이 변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조적 실용을 갖다 주창해서 성공했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그때 참 패착이죠. 그렇게 이겨놓고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념의 시대가 갔다. 실용의 시대가 왔다. 실용이 지금 싱거우니까 거기다가 별걸 다 갖다 붙죠. 창조적 실용. 도대체 창조적 실용이 도대체 뭐예요? 앞에다 뭐를 갖다 할아버지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실용이죠. 실용이 어떻게 이념을 이깁니까 도대체? 실용은 약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변신하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좌파들이 자기를 갖다 뭐예요? 이걸 옛날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실용을 얘기하는 걸 갖다가 우파가 좌파 용어를 갖다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힘에 대한 고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일신해야 돼, 일신. 여기 이제 비아냥거리는 얘기는 안 썼지만 국민의 힘. 이 조 자체 그래요. 얼마나 이게 지금 하자가 많습니까, 이게. 국민의 뭐 힘 대신에 뭐 얼마나 바꿀 게 많아 도대체. 힘 대신에 말이죠. 네. 지금도 비상대책이 필요합니까? 네? 어? 지금도 비상대책이 필요로 하는 상황인가? 필요가 빠졌네. 필요로 하는 상황인가? 제발 자조자리무죄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타재에 의존하는 조직은요. 좀비. 그렇잖아요. 자조자립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만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자조자립이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가난을 갖다 벗고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난한 건 자조자립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자조자립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타자가 누굽니까? 타자가 누구예요? 김종인 자신이 누구예요? 국민의 힘이죠. 그 전에 자한당 남에 의존해서 그 조직이 좀비가 되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좀비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이제 끝에 왔는데 이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경제민주화라는 정치 상품의 허상을 낱낱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경제 권력을 정치 권력에서 시장 경제로 돌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유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전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 대표님 채팅창으로 신백훈 선생님께서 경제민주화의 허무는 용어로 경제 자유화를 강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채팅창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하실 때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한 질문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최창규 교수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오늘 우리 고동영 교수님 정말로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또 시적절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 우리가 이제 정치적 민주화를 주장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부에 대해서, 정부 권력과 왕권에 대해서 민간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노사 문제, 그다음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 문제는 이제 1980년대 우리 노사 경제 민주화 그 할 때 이제 노사 균형은 상당히 오히려 노가 더 힘이 세질 정도 균형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되는 셈인데, 우리가 남은 경제 민주화의 남은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로운 어떤 를 얘기하는데, 경제 주체라고 하면 말이죠. 가계, 기업, 정부고 가계와 기업은 민간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제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여기서는 민간과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쭉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에 갑질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갖고 경제 민주화가 완전히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말 기업이나 이 민간을 갖다가 이 옥죄는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다. 그것이 돼야지만 경제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민자가 이게 사람 민자고 주인인데, 민간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화인데, 지금은 완전히 정부와 정치가 주인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드물고 그래요. 그래서 조동근 교수님도 오늘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그 민주화 얘기할 때는 민간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조적으로 가는 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최종 완성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조항에도 보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해석을 할 때 꼭 그 우리가 노사 문제만 갖고 계속 얘기하고 대기업, 중소기업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과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주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장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제 민간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로 가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다라는 말씀 주셨고, 민간과 정부, 그러니까 그 경제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아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의견과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양진석 선생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진석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양진석 교수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제민주화라는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는 이 개념이 독일의 경우를 많이 참조했다 그러는데, 아까 발표 중에도 독일에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이제 독일의 경우 그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럽의 여타 국가 중에 이런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활동에 이렇게 정부가 관여를 하거나 이런 좀 시장경제에 관여를 하는 이런 정도가 유럽 여타 국가의 실상은 어떤지, 그래서 정부가 너무 시장경제,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함으로써, 간섭을 함으로써, 규제를 가함으로써 경제가 파탄난 그런 실증적인 예를 뭐 유럽의 예든 뭐 남미의 예든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조동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정리를 하셔서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오정관 선생님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조 교수님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언제나 조 교수님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을 한 공정경제 3법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법 개정안 중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밖에 안 준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라인 펀드하고 옵티머스 펀드를 보고 제가 이놈들이 이걸 노리는구나 알았어요.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전형적인 스타일이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데 그 펀드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기업 자금을 횡령해서 다 빼먹어버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게 지금 몇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되는 자본금을 가진 코스닥 기업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대주주가 뭐 그냥 중소 중견기업은 다 대주주가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다 갖고 있어도 3%밖에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펀드에서 만약에 5억 정도만 들어갔다 그러면 투자했으면은 그냥 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대주주가 돼가지고 코스닥이나 코스닥 기업이나 이런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에 다 돈을 그냥 마음대로 빼먹고 요번처럼 그렇게 이제 나와버리면 기업은 다 이제 붕괴되는 거죠. 돈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일마들이 보니까 완전히 이제 여기에 맞들여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다 그것 때문에 3%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3%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나라 특히 우리 최희승 교수도 늘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법무팀이나 재무팀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참 기업을 키우는 중이라서 완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특히 권력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많은 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아까 조 교수님 잘 지적했는데 완전히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건희나 이재용 일가가 삼성전자에 직접 지배하는 게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배 구조가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는 두 가지인데 일단은 삼성물산 쪽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덧붙여서 이번에 이제 그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배하는 막는 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그 다음에 보험업법인데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 3% 이상은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약 8% 갖고 있거든요. 5%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3%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용이나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지배 비율이 지금 11%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삼성전자 지배를 구조를 흔들려고 지금 양쪽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하고 이거 하면은 삼성전자 완전히 끝난다. 완전히 그냥 공격이 되는 거지. 왜냐면 국민연금이 대주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법이 두 개 있다는 거, 그걸 첨가로 말씀드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자기가 찬성한다고 하는 거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정근 선생님께서 조동근 선생님의 강연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의견사항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아까 질문하고 코멘트 다 들었는데요. 그 신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자유화가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민주화냐 자유화냐 이런 거 갖고 지금 이제 티격태격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창을 좀 뾰족하게 칼을 갖다 뾰족하게 갈아갖고 상대 급소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 소송 같은 게 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추상적으로 경제 민주화란 말 대신에 경제 자유화란 말을 쓰라라고 해도 그게 선방망이가 되고 상대편에도 데미지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유화가 맞는 거죠. 그리고 참 비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절 잘 보시면요. 경제 조화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게 컨서티드 액션이 되면은 경제 민주화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엉뚱하게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만약에 거기다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라고 집어넣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가 아니고 뭐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구조인데 뭐를 통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그 1987년도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가 그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거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모호한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연령 비연령이 되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말이죠. 그리고 김정인 씨 얘기대로 하면은 좀 전사명 교수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참 보면은 그래요. 왜 필요합니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보면. 경제 민주화는. 그게 논리입니까? 왜 좋아하지?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민주화는 하나의 신앙의 신앙. 신학이 아니야, 신앙이야. 고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왔다고 지금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뭐죠? 양진성 교수님이죠? 양진석 교수님. 네, 정치외교학 하시면서, 네, 참 감사한데요, 보면은. 글쎄요, 이거 보면은, 저도 그래, 보면 독일은 잘 몰라요. 전삼희 교수가 더 잘 아실 텐데, 보면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노조가 경영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뾰족하게 해서 경제 민주화라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쓴 거지. 그 맥락에서 한국 가치를 끄집어내갖고 한참 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걸 지배하는 어떤 유니버설한 큰 개념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하고 어떤 액션자, 컨설티드 액션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 하면 돼요, 보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 조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조화를 위하여라고 했었으면은 이미 다 지나간 거지만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갖다 함부로 써갖고 이렇게 사달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경제 주체 간에 이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 간에 어떤 오버올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주체 간에는 노사 간에 그런 주체 간에 그다음에 노사가 아닌 뭐죠? 민간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다음 주체 간에 이렇게 해서 기업에게 돌아갈 권력을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경제 민주화를 해석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당시 87년이니까 그 전에 관주도 성장해서 그게 아니고 관이 아니고 시장 중심이고 이해 당사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경제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경제 민주화라고 해석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게 가지를 않았잖아요. 이걸 다 지금. 한참 있다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것이 나와서 김정인 씨가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러고 저는 잘 모르지만은 김정인 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론 경제학을 이렇게 수학을 보고 뭐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셨잖아요. 뭐 문학과 철학과 큰 뭐 역사를 보셨을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 디테일이 너무 약하시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왜 경제 민주화 필요하죠? 하니까 안 됩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리뭉실한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러고 오정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맞아요. 저는 그 위헌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권투는 1대1을 싸우는 거죠. 근데 한 사람한테 뭐냐 글러브를 갖다 이걸 갖다 뭐죠? 훨씬 두꺼운 글러브를 끼운 거죠. 상대편한테 가는 데미지를 줄이려고. 이게 의결권을 갖다가 왜 3%를 왜 그걸 갖다가 저겁니까? 제한합니까? 의결권대로 행사해야 되는 거 맞죠? 감사를 뽑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5온스 글로벌 껴야 되는데 한쪽은 15온스를 끼게 하고 한쪽 5온스. 그럼 당연히 15온스를 끼게 했으니까 상대편은 항상 맞아도 선방망이 안 해요, 보면요. 이거는 룰 오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건 위헌 소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1인 1표고 아니잖아요. 1주 1표인데 어떻게 왜 대주주를 하고 지금 3%로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조그마한 어떤 펀드가 만들어져 갖고 거기 들어가서 기업을 해체하고 말이죠. 그다음 이 정부는 완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고래를 해체해서 그거를 갖다 파티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양면으로 가는 거죠, 양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갖다 누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우리 다 알지만은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2000 몇 년도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만들어질 때 그때가 사실 얼마나 해야하네요. 근데 그걸 갖다 나중에 거꾸로 그 당시 무슨 삼성 무슨 바이오로직스 실체도 없고 제일 모직의 어떤 사업부로서 그냥 조그만 건데 그게 무슨 기업 가치 부풀리는 수단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 물산, 삼성화재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금산분리에 충실하다면은 사실은 산업자본에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데, 거꾸로.
그걸 갖다 뭐를 무식하니까 도대체. 그럼 삼성 지금 화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가져서 무슨 나쁜 영향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무슨 뭐 신용을 창조하는 그런 기관도 아닌데 이건 완전히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그냥 또 다른 약한 고리를 찾다 보니까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가진 지식을 팔게 하고 연금이 사게 하고 다른 쪽에 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을 갖다 해체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민주화법이 아니고 삼성 해체법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뭐죠? 대한민국 구조 해체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냐면 이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러고 따져보면 경제의 조화를 위하여 그렇게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장 권력은 뭐죠? 그거는 노력의 어떤 산물이고 그래서 시장의 권력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거다. 누구에서? 정치인과 관료에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뭐 지금 뭐 좀 때가 때릴 만큼 우리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밀어붙이고 뭐 그야말로 집단 소송까지도 이렇게 넓힌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기 아까 양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 독일에서 그 근로자 경영 참여가 왜 활발히 되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가 독일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독일은 헌법에 독일 헌법은 이제 기본법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의 시장 경제는 분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경영 참여가 보장이 됐죠. 특히 이제 52년에 몬탄 공동결제법 이때는 독일이 석탄, 탄광, 근로자들의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 경영 참여를 인정했었고요. 그리고 76년에 가서 이제 모든 회사들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2,000명 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죠. 유한회사가 아니고 근로자가 2,000명이 넘는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돼 있죠. 우리가 노동이사제도 두고 그 감독이사회 두고 감독이사회가 근로자 그다음에 경영이자 그러니까 주주대표 반씩 모였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노동이사를 두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90년대 때 이 슈레더가 등장하면서 슈레더가 실은 이 3인당 아닙니까? 사회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2010 아젠다를 만들죠. 그리고 하르츠 개혁을 하죠. 이 민주당에서 더 이상 이렇게 근로자의 경영 참여,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차원에서의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깨려면 이제 우리가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틀을 바꿔서 좀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동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이 노동권을 약화시켰죠. 그래서 그리고 해고를 좀 자유롭게 했고, 그러면서 독일이 좀 그 이후에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해서 플러스 성장 돌아섰고, 그 다음에 독일이 갖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좀 제가 볼 때는 한계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이 지금 힘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행스럽게도 유럽연합이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결성이 되면서 유럽연합에 있는 모든 국경이 무너지면서 유럽 내에 있는 기업들, 그전에는 이 관세가 있었는데 관세가 없어지면서 모든 그 기업들의 제품들을 독일이 팔았어요. 독일이. 다른 나라 다 죽었죠. 그러면서 지금 일시현상으로 지금 유럽 경제의 모든 그 시장을 독일이 선점한 효과가 봤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뭐 사회민주주의가 좋아서 지금 성장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독일도 이 사회민주주의에서 이 분배 중심의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독일이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독일이 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틀을 헌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분배 쪽에 초점을 두는 방향보다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경쟁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둬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그 경영 참가 제도를 본따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얘기했어. 지금 많이 공공기업은 도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사만 교수님도 말씀처럼 하루치기획 이후에 사실은 그것이 사문화되고 되었고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사회에다가 노동조합 대표를 바로 포함시키는 얘기인데요. 여기 뭐 우리 전삼 교수님 또 최준 교수님 독일에서 공부하셨지만 제가 옛날에 독일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독일은 이사회가 두 개가 있어요. 대기업에 대해서. 하나는 감독 이사회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감독 뭐 감사회에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 이사회, 이게 이사회인데요. 근로자가 참여하는 데는 이사회가 아니에요.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데 이사회가 아니고 감독 이사회에 노사 동수로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 이사회의 의장은 사용자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사 동수로 참여해가지고 노사 간의 합의가 감독 이사회,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의장인 사용자 대표가 결정권을 갖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것이 간접적인, 그렇게 이제 경영이, 한국은 바로 그냥 이사회에다가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한국이 더 그냥 강력한 거고, 독일은 한 단계 완충 장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가 독일에서 이제 연구도 있으면 느낀 건데, 독일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인성이 달라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독일 철학을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 간의 감독 이사회도 노사 동수에서 절대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3국 중에서 파업이 가장 적은 데가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동수로 감독 이사에 참여해도 싸우지 않고 심지어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합의를 봅니다. 그게 이성주의 국가. 제가 이성주의라는 걸 그때 절감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은 감성주의 국가예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서로 싸우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만약에 독일처럼 감독 이사회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이사회에다가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면 아마 연일 그냥 싸우다가 감정 대립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민노총이 똑같은 거죠. 지금 민노총 같은 사람들을 감독 이사회도 아니고 이사회에다 바로 집어넣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끝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최근에 노동조합법 개정하는 실직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기업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조동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참여해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뒷부분 한참 그 경제민주화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9장에 119조부터 127조까지 경제에 관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개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독일 얘기 많이 하셨는데, 독일에는 사실은 경제민주화, 경제조항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나라 자체가 얼마 없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걸 뭐 국가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스페인에는 경제에 관한 장이 있어요. 스페인 헌법에는. 근데 예전에 박기성 교수님인가 한번 그 발표를 하셨는데 경제에 관한 장이 있는 헌법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예. 그게 좀 놀라운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1987년도 이 경제에 관한 장이 이게 또 그 헌법의 제9장에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그때, 헌법 그 87년 개정 당시에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전경대 전 국회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헌법학자라 가지고 신헌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신헌법 책에 보면 119조 제2항은 경제민주화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 주체와 관련해서 민간주도 경제의 지향이라고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조동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주도 경제의 지향 그러니까 국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 경제의 지향이라고 이게 그 헌법 개정안 기초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책에 신헌법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까지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었냐 하면 경제 조항이라는 게 있었냐 하면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에 폐기됐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는 옛날 얘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도 틀렸어요. 그것도 이제 누가 말했냐면 그 프리츠 나프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이 사람은 이제 노동운동가니까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뭐 말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죠. 어떻든 독일은 옛날부터 노동 관계가 좀 중요해가지고 아까 오정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근로자 대표도 이제 감독이사회에 반쯤 들어가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그 나프탈리의 노력도 약간 힘을 보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조동근 선생님 외에도 오정근 선생님, 최창규 선생님, 양진석 선생님, 최준선 선생님, 그 다음에 전사면 교수님까지 다양한 의견 주셨고요. 채팅창으로는 또 신백훈 선생님과 김원식 선생님, 예, 그렇게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28일 수요일 9시 30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님을 모시고 공정경제 3법, 예, 저희 오늘 들었지만 기업규제 3법이기도 합니다. 네, 중에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좀 강연과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지지난 시간 강연을 맡아주셨던 저희 최준선 명예 교수님께도 참석하셔서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질문에 답해 주실 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공지용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가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좀 전하고 싶어서 22회 중에서 50%인 11회를 꾸준히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좀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바른사회가 커피 쿠폰을 쏘게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한 잔 정도의 금액이지만, 예, 큰 선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를 사랑해주시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자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마음만 좀 크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 벌써 10시 36분입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